성수에서 일하는 프로 과몰입러들이 가끔 데이터에 대해 얘기하는 팟캐스트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입니다. 네, 오늘 데이터 편에서는 저희가 진짜 자주 듣는 질문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멤버 소개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데이터리안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프닝 소재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없고 프리스타일로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 책이 좀 잘 읽히더라고요. 이게 잘 읽힐 때가 있고 좀 약간 슬럼프가 올 때가 있고 그런데 요즘 엄청 잘 읽혀가지고 의욕적으로 읽고 있고요.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다 읽었고요. 그다음에 덧니가 보고 싶어도 다 읽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서 뭐 요즘 뭔가 짜투리 시간에 읽을 책이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한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게 자기 전에 몇 장 읽고 아침에 몇 장 읽고 심심하면은 리클라이너에 앉아가지고 몇 장 읽고 하니까는 금방 다 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덧니가 보고 싶어는 작가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정세랑 작가님이 주인공이라는 뜻이 아니고 주인공이 작가예요. 근데 그 주인공의 작가가 쓴 단편들이 이제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는데 무튼 그 단편들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 동거인한테 여기 좀 앉아봐봐 읽어줄게 그러고 이제 읽어주는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읽어드려요? 네, 저는 책 읽다가 재밌는 게 있으면은 일로 와봐 여기 좀 앉아봐봐 읽어줄게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들어요. 진짜? 뭐야? 신기하다. 뭐 인간 TTS. 그러게 뭐야? 구연동화다. 대박. 종이책 이어도 읽어줘. 좋다. 좋다. 그래요? 좋아요?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재밌는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앉아봐 하고 읽어주는 거죠. 검증된 부분만. 좋다. 이제 일부 구연도 해주고 이제 좋다. 구연 동화 읽어주듯이 이제 좋다. 말투를 살려가지고 그래요? 제 동거인은 뭐 꽤 귀찮아하던데. 그래요? 너무 좋은데? 좋은데? 근데 뭐 저는 이제 재밌는 부분만 읽어주니까 제가 제가 읽다가 이제 빵 터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뭐 왜 웃었는지 뭐 이런 이것 때문에 웃었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그런 식인데요. 어쨌든 제가 읽어주기까지 하는 책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읽어줬는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이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걸 줄여서 난처한 클래식 수업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모차르트랑 베토벤 편은 봤어요. 1편이 모차르트고 2편이 베토벤인데 3편이 바흐거든요. 그래서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읽어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대단한가.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 남자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는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음악의 어머니도 맞아. 남자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커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흐 편이 이제 집에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장마다 이 얘기하는 음악들을 들을 수 있도록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몇 줄에서 얘기하는 음악은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링크를 다 걸어줬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되게 힐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작곡가의 연대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작가가 아주 어릴 때 작곡한 작품 이런 것도 듣고 그 작가의 성장기를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사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연인과 헤어졌다든지 이런 굴곡에서 꼭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아니면은 어떤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작곡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굉장히 우울했던 사람도 사랑을 만나면 또 밝은 음악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로를 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치도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그 과로 상태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인데 알고 보니 정말 생활고에 돈을 벌기 위해서 쓴 작품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제 듣다 보면은 재밌고 또 뭐 지인의 중요한 사람이 이제 작고를 해서 그런 이별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뭐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설명을 읽으니까는 되게 좋고 또 쉬는 날에 옆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가져다 놓고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읽다 보면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 욕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유럽 여행 욕심이 조금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그 뭐 오스트리아 빈 뭐 이런 데 맞아. 네, 그래서 뭐 프랑스 파리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네, 뭐 빈이나 뭐 이렇게 음악적으로 풍부했던 도시들을 가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잖아요. 뭐 핸드폰으로 그냥 들을 수도 있지만은 스피커를 갖다 놓고 들으면 훨씬 음량이나 이런 게 좋으니까 그래서 뭔가 쪼개서 읽기보다는 이건 통으로 좀 몇 시간 통으로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읽는 거를 추천하고 또 요즘에 제가 원래 양인모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요즘 또 다시 가슴이 뛰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양인모 씨 음악도 많이 듣고 있고 뭐 이래저래 약간 클래식 음악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인모 선생님이라고 하기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어쨌든 뭐 멋있으니까 선생님이겠죠? 그 양인모 선생님이 그 현악을 바이올린에다가 와인에다가 비유한 게 있는데 그 바이올린,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있잖아요. 첼로가 와인이라고 하면은 제2바이올린하고 비올라는 그 와인의 병이래요. 그리고 제1바이올린은 그 와인의 라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 또 현악을 들으니까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도 워낙 많고 이런 좋은 책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CD로만 들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CD로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불법이긴 하지만은 제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제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콩쿠르를 나가고 이러니까 콩쿠르 나가기 전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봐라 하고 CD를 빌려주시면은 저희 아버지가 컴퓨터 선생님이셨는데 수학 선생님이 되시기 전에 원래 컴퓨터 선생님이었어요. 중간에 과목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CD를 구워다가 주셨어요. 그 피아노 선생님이 주신 CD를 구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집에다가 항상 틀어놓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CD로만 듣고 이거를 연주자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인지 작곡가가 어떤 히스토리에서 이 음악을 작곡했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듣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맥락을 좀 알면서 듣다 보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멋있다. 뭔가 저 읽어보고 싶었어요. 읽어보고 싶었어요. 난처한 클래식 수업. 그리고 되게 쉽게 쓰여져 있어요. 솔직히 이제 저는 예전에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이 꿈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 특유의 약간 젠체하는 그런 게 사실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런 프라이드가 느껴질 때 조금 거북하긴 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쉽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쓰여진 책이라 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너무 좋다. 저는 가끔 조성진 씨 피아노 듣는데요. 왜냐하면 뭔가 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 어떤 팬이 물방울 튀기는 소리가 난다 이랬는데 진짜 피아노를 치는데 건반에서 물방울 튀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칠까? 왜냐면 저 피아노를 몇 번 쳐보니까 알겠지만 그렇게 하기까지가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신기하다. 맞아. 같은 악기인데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니까. 맞아. 진짜 신기해. 그리고 최근에 저는 또 이게 악기를 하는 게
사실 운동신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치. 스포츠를 하는 사람처럼 그 운동신경을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대요. 예전에 그런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달리기도 설마 잘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둘 다 약간- 몸을 써서 그런가. 맞아. 저는 약간 지금 이런 거 볼 때 되게 재밌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 했던 사람인데 전에는 되게 막 위대하게만 보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책을 보면 약간 이 사람의 어쩌면 찌질했던 맞아요. 모습도 있고 맞아요. 약간 되게 소박한 모습도 있고 네. 우리랑 비슷한 모습도 있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부모님과의 갈등. 맞아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그냥 위인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싶은 거를 느낄 때가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미술 쪽도 좋아하고 약간 저는 음악보다는 미술이나 그 글 쓰는 쪽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네. 문창과 다닐 때도 한창 뭐 되게 유명한 작가들인데 알고 보니까 되게 찌질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생계를 위해서 맞아. 이거를 근근히 만들어냈고 약간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전에는 진짜 와 위대하다. 와 저거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 진짜 천재구나. 천재 작가구나. 맞아. 타고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직장인인 거예요. 그냥 근로자야. 예술형 근로자.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예술도 그냥 쉽지는 않구나. 저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싫다. 글쓰기 싫다. 이러면서 했겠구나. 맞아.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그 히스토리를 알고 나면 그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약간 더 친근해져서 더 찾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후원자랑 싸우고. 맞아.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음악가들은 있지. 후원자랑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후원자는 돈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음악이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유명한 음악가들 중에서 후원자가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연주할 음악을 만들어. 그래서 어거지로 작곡하고. 그리고 뭐 내가 밥 먹는 동안 이제 연주할 음악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작곡하고. 그 다음에 또 되게 특이했던 스토리는 그 후원자가 이제는 사양으로 들어가고 있는 악기를 연주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그걸 배워가지고 나이가 든 후원자인데 지금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작곡하는 건 그러니까 사양으로 들어가고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명성이나 이런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활용도가 낮은 음악을 작곡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후원자가 그거를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원자를 위해서만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원자가 돋보이도록 작곡을 해주는 거죠. 메인인 악기가 아닌데 그 악기를 메인으로 두고 그 다음에 후원자가 악기를 엄청 잘 연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는 난이도로 하지만 돋보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작곡을 하는 그런 좀 힘든 히스토리 같은 것도 책에서 볼 수 있어요. 재밌네요. 약간 네. 프리랜서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이렇게 와가지고 그쵸, 이렇게 해줘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런 프리랜서. 그렇죠. 이제 보통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프리랜서 하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정규직이라고 해야 될지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될지 네, 아무튼 근로자였던 거죠. 그렇군요. 재밌네요. 웃기도. 저는 사실 요즘에 책을 좀 멀리하는 생활을 했는데요. 대신 보는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영화를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원카도 개봉한 거 보고 외계인 1부 봤었는데 2부도 개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계인 2부랑 곧 개봉할 거 같아 보이는 영화 파묘랑 준이랑 다 기대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영화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몇 주 사이에 건강 이슈가 있어서 아침이나 저녁에는 꼭 스트레칭을 하고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2개 있는데요. 에일린 마인드 요가라는 채널과 이지은 다이어트 채널인데 너무 효과가 좋아요. 이지은 선생님은 꼭 종아리 스트레칭 루틴을 따라 하세요. 이거는 제가 하다가 선생님 잠시만요 이런 소리를 막 내면서 했었는데 유튜브에 있는 선생님한테 제발 1시간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시간째 하면 안 되니까 더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소리는 안 내는데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에일리 선생님은 목 스트레칭
모든 요가 영상이 다 좋은데 명상을 들으면서 자면은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심하거나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할 때 틀어놓고 자면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어쩔 때는 바로 꿀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채널이 너무 좋아서 신기하다. 이 선생님들 항상 일이 잘 되시고 행복만 건강하시고. 가득하기를 이제 마음속으로 빌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돈이 들어. 그쵸. 사업도 잘 되시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다. 근데 명상 이런 거 들으면 잠이 와요? 이 에일린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그 이제 앞에 초반에는 몸에 힘을 누워서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약간 이제 음악으로만 잔잔하게 놓는데 네, 그렇게 듣고 자면은 좀 몸에 긴장했던 것도 풀고 이러면서 눕는 것 같아요.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저는 항상 코미디 프로 틀어놓고 자요. 그래요? 네, 코미디 팟캐스트. 잠이 와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으니까 잠이 오나 봐요. 그래서 항상 코미디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그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네. 중간에는 안 깨요? 중간에 뭐 깨는데 근데 깨면 항상 팟캐스트는 이제 끝나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예은님이 얘기하신 에일린 마인드 요가 그 채널에서 명상 영상 보고 명상하는데 원래는 그 명상 영상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앉아서 하는 명상 영상을 들으면서 저는 누워서 그 명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누워서 하는 명상이 올라오고 이거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누운 상태에서 어떻게 릴렉스를 하는지 이제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BGM이 깔려 있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호흡을 어떻게 해라, 뭘 느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분짜리 영상인데 그걸 집중해서 그냥 진짜 하다 보면 그냥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상을 해야 되는데 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이 들어요.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뭔가 잠잘 때 뭔가 좀 릴렉스를 하고 싶다, 아니면 명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에일린 마인드 요가 채널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 근황은 제가 전에 팟캐스트에서 신년 계획으로 영어 공부 계획 세워가지고 듀오링고라는 어플로 공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 리그라는 제도가 있어서 매주 열심히 해서 이제 다음 리그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못하면은 이전 리그로 강등이 되거나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떡해. 골 때리는 그녀들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리그 이름이 이제 단계가 한 10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브론즈, 실버, 골드, 루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석 이름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저번에 녹음할 때 그 가장 마지막 리그의 이름이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갔어요. 마지막 리그. 대박. 마지막 리그 뭐냐면 다이아몬드 리그예요. 역시. 그 전 단계 이름이 흑요석 리그 뭐 이런 거. 아무튼 이제 마지막이 다이아몬드 리그인데 여기 사람들이 진짜 찐이에요, 찐. 너무 열심히 해. 진짜. 그래서 이전 리그들은 상위 몇 등 안에 들면은 이제 다음 리그로 올라가는 식인데 이거는 마지막 리그니까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한 리그에 30명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 30명 중에 25등 안에 들면은 다음 주에도 이 다이아몬드 리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26등부터 30등까지가 되면은 이전 리그, 그 흑요석 리그로 강등이 되는 식이거든요. 어떡해. 디펜딩 챔피언이구나.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리그에 계속 이제 남아있기 위해서 강등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듀오링고가 그 푸시를 되게 잘 잘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상위 10등 밖으로 떨어졌어요. 막 이런 거. 강등 구간이에요. 막 이런 거를 알려주면은 쫄려가지고 또 이제 들어가서 듀오링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저번에 혜정님한테 영업 당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돈 내고 하는 스픽은 안 하는데 듀오링고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좋죠. 네, 저 지금 확인해봤는데 저는 골드 리그네요. 근데 28일째예요. 이거 은근히 안 끊기고 하게 되고 그 항상
항상 10시가 넘어가면 얘가 엄청 노려봐요. 저를 맞아. 빨갛게 아, 변해서 진짜? 네, 화내, 막. 해달라고 그게 너무 어. 불쌍해서 매일 클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까먹으신 거 아니겠죠? 막 이러면서. 맞아. 엄청나게 화내고 마지막엔 약간 체념일 거예요. 그거 30일 연속 학습 횟수 30일 채우면 선물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오, 이틀 남았네요. 그거 선물 좋습니다. 별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기대하세요. 아, 진짜 웃긴다. 저는 이런 거 진짜 잘 못해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 저도 듀오링고 한번 끊어봤다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 헤비티카라는 앱을 하나 깔아봤는데 그게 약간 그 투두 같은 거를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을 습관처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이래요. 되게 이제 유명한 어플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개발자가 ADHD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ADHD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나? 뭐 주의력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만들었나?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게 되게 재밌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은 습관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깔아봤습니다. 그래서 듀오링고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어떤지 나중에 후기 알려주세요. 네네네. 한번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저도 요즘에는 책이랑은 좀 멀고 영상 매체랑 가까운 생활을 좀 해가지고 저도 영화를 자주 보러 갔는데요. 저희 팟캐스트에서 가끔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저도 여둘톡이라는 팟캐스트를 잘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팟캐스트에서 가끔 좋은 영화들을 리뷰하는 콘텐츠를 내주시는데 그렇죠. 네, 캐롤 리뷰를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유, 그렇죠. 이제 되게 그 콘텐츠를 선정하시는 것도 되게 이제 까다롭게 선정하시는 것 같고 뭐 리뷰할 때도 되게 정성 들여서 리뷰해 주시니까는 가끔 들으면 되게 재밌는데 근데 최근에 이것저것 들어보다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를 리뷰하는 회차를 이제 틀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막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그 인트로 부분에 이 회차는 꼭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영화는 보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리뷰 듣다 보면은 그냥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 별로 관심 없는 영화는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영화는 왠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로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절대 검색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시길래 아 이건 대체 뭘까? 무슨 영화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까? 이런 호기심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영업이 돼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마침 집 근처 롯데시네마에서 상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좋았어요. 이게 약간 주인공이 초등학생 남자아이 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했던 행동들이나 뭐 두 아이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다각도로 보여주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잘 만든 영화여가지고 약간 고전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지? 뭐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잘 보여줄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좋았거든요. 스포를 하기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봤으면 좋겠어서 스포를 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 이 영화는 뭐 누군가가 저한테 뭐 인간관계나 삶과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하나 추천해달라라고 하면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냥 되게 좋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약간 뭔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렸을 때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한 살 한 살 먹다 보면은 그게 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를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되게 아쉬웠던 것은 상영관이 처음에도 많이 없었고 지금도 보니까 거의 다 내려갔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아 이거는 N차 관람
각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다 내려가 버려서 나중에 VOD가 나오면은 구매해놓고 두고두고 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구나. 저 다음에 봐야겠다. 근데 이 영화가 좋으셨으면 아마 고레 다이록 같이 다른 영화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딱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영화 보시는 것도 취향에 맞으실 것 같아요. 좋아요. 보고 싶다. 저는 보미님이 이 영화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듣고 나중에 여둘톡 그 목록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저는 이제 몇 개 에피소드만 골라 듣거든요. 눈에 이렇게 찝히는 것만. 근데 거기에 이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미님의 취향에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온 소스가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그랬습니다. 웃기다. 근데 이거랑 요새 또 했던 영화 중에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직 못 본 게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프랑스 영화인데 그것도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보셨어요, 혜정님? 아니요, 안 봤는데 그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딱히 좀 잘 안 맞아가지고 못 봤어요. 그것도 상영관이 별로 없었죠. 근데 아마 CGV 아트하우스에서는 좀 많이 할 거예요. 맞아. 서울 그런 영화들 아트하우스에서 많이 하니까. 근데 서울 기준인데. 그렇죠. 맞아. 근데 아마 약간 독립영화관이나 그런 예술영화관이 대전에도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많이 하니까 그런 데는 또 약간 옛날 영화도 상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광고도 안 틀어주고 너무 좋지. 네, 그런 데는 광고 안 틀어줘서 좋더라고요. 좋네요. 그러면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네.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되게 많이 돌았지만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에 대해 각각 채용 공고 하나씩을 가져와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말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려운 용어 같은 거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예시로 가져온 채용 공고를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채용 공고를 가져왔는지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티드라는 채용 공고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고를 한 개씩 가지고 왔고요.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는 우아한 청년들의 딜리버리 데이터 분석가 3년 이상이라고 쓰여있는 공고를 봐주시면 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채용 공고는 현대캐피탈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고를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팟캐스트를 촬영하는 시점에는 이 두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는 이 채용 공고들이 마감되어서 웹사이트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서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차이점부터 살펴볼게요. 분석가와 사이언티스트 채용 공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우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머신러닝, ML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 ML 개발 위주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예은님이 소개해주신 현대캐피탈 공고를 봐도 주요 업무 첫 번째에는 현대캐피탈 앱, 웹의 자동차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한 AI, ML 기반 개인화 모델 개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에도 AI, ML 모델 학습, AI, ML 모델 탐색 개발 및 검증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ML 엔지니어 또 ML 모델러 채용 공고들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고와 ML 엔지니어, ML 모델러 채용 공고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ML이란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ML은 머신러닝의 약자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보통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ML 관련 논문을 읽고 그대로 구현하는 일들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캐피탈 공고의 주요 업무 섹션에도 최신
이걸 소타라고 읽는 것 같죠? 기술, 논문, 리서치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읽는데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현대캐피탈 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보면 석사 이상, 관련 모델 개발 경험 3년 이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게 물론 대학원 학위가 없이도 논문을 잘 읽고 구현하는 데 문제가 없는 실력이고 이거를 잘 어필을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학부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대학원을 다녀야 합니다라고 한정 짓고 싶지는 않아서 이런 얘기를 좀 붙여봤고요. 저는 회사 일 하면서 고졸인 분들도 많이 배웠고 또 작년에 저희 데이터리안 세미나에서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분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꼭 어디를 나오고 뭐 가방끈이 길어야만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IT 업계가 실력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학력을 보는 게 좀 제일 적은 분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석사 이상 이렇게 써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좀 붙여봤습니다. 저는 약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무조건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 이렇게 뭔가 들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군요.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데이터 분석가는 이제 지표 개발, 서비스 분석, 그리고 A/B 테스트 결과 분석 같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나 시각화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굳이 이제 사이언티스트와 분류를 하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좀 더 엔지니어링에 가깝고 이제 분석가는 사업 전략이나 운영 업무에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운영팀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도메인 지식이 업무를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기획, 운영, 마케팅, CS 같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 정도를 공부하고 직무 전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분석에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역할이 크게 비즈니스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애널리시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은 오히려 조금 이해가 쉬울까 싶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랑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를 구분해서 채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비즈니스 분석가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역할이고 프로덕트 분석가는 프로덕트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비즈니스 분석가는 이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즉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랑 좀 더 가까이 일하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고 프로덕트 분석가는 이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유저와 가까이에서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분석과 프로덕트 분석을 모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전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아까 그 예은님이 소개해 주셨던 우아한 청년들의 그 딜리버리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공고의 포지션 상세라는 섹션을 보시면 이 공고를 통해서 채용이 되면 라이더 운영센터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을 보면은 그 라이더 운영센터는 배달의 민족의 맛집 음식부터 배민 비마트, 배민 스토어 상품의 라스트 마일을 책임지는 부서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비즈니스 분석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우아한 청년들 공고의 주요 업무 섹션을 보면 딜리버리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업무 수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의 고도화 및 실전 개선 방안 도출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라이더 운영센터라는 그 조직에서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랑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분석과 관련해서는 오늘의 집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공고도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버킷플레이스 공고에는 비즈니스 KPI 분석,
전사 사업부 레벨 지표 관리 및 도식화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회사 전체 차원에서 아니면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뭐 재무적인 정보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버킷플레이스 채용 공고에서 우대사항 섹션을 보시면 좀 특이할 수 있는데 관리회계나 원가회계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보유하신 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도 그런 일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업하시는 부서에서는 매출액, 판매이익, 영업이익 이런 금액 지표를 되게 상세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관리회계, 원가회계 같은 회계 지식, 재무 지식이 있으면 분석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예전 회사에서 이제 회계팀 분들이랑 대시보드 작업을 같이 했을 때가 있는데 제가 물론 이제 경영학과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시는구나 하면서 이거는 정확히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 거지? 하고 찾아봤던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즈니스 KPI 지표들은 이제 중요한 만큼 정기적으로 보는 지표인데 버킷플레이스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모니터링 환경을 고도화시키거나 대시보드의 성능을 개선해서 이제 사업부분들이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표들을 뭐 수립하고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대시보드화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하는 분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덕트 분석가는 보미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프로덕트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혜정님이 앞에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프로덕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분석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품,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뭐 어떤 앱이나 웹 서비스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특정 기능을 지칭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분석가는 그런 프로덕트들을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능을 개선하기도 하고 마케팅 전략 같은 거를 달리 세우기도 합니다. 프로덕트 분석가 채용 공고의 예시는 당근의 검색팀 데이터 애널리스트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당근 내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도 검색이라는 기능을 맡아서 이 기능을 꾸준히 개선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전담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이런 분을 찾고 있어요 라는 섹션에 5년 이상의 모바일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으며 데이터에 근거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실제 제품을 개선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과 제품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설을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가에게 요구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뭐 A/B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분석가 공고에 A/B 테스트, 뭐 인과 추론, 실험 설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프로덕트 분석가도 분석가니까 당연히 SQL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당근의 경우에는 SQL 괄호하고 빅쿼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빅쿼리를 특히 잘하는 그런 분들을 분석가로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 및 인사이트를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직장에서 했던 일을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프로덕트 분석가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혜정님처럼 뭐 비즈니스 분석이랑 프로덕트 분석을 같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그 롤에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서 프로덕트 분석가의 역할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비즈니스 분석가의 역할을 많이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프로덕트 분석가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 제품을 만들 때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뭐 이 제품이 사용자들에게 반응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제품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뭐 사용자들의 어떤 행동들을 데이터로 확인해 봐야 할지, 뭐 그 데이터가 저조하다고 하면은 왜 그런지도 찾고 뭐 그 지표를 어떻게 높이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신규 프로덕트를 런칭을 할 때, 기획을 할 때 이렇게 주로 했었고요.
기존에 있던 프로덕트, 기능을 뭐 개선한다거나 이런 일을 맡을 때에는 이 제품이 지금까지는 잘 사용이 되고 있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뭐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좀 찾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을지 팀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회사가 많진 않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프로덕트 분석을 할 때 A/B 테스트가 거의 약간 필수처럼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A/B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하게 이 기능을 바꾼 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에도 이제 이거 해보면 좋겠구나 아니면 다음에 다르게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회사 분석가들 만났는데 그분들도 프로덕트 분석할 때 A/B 테스트 분석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A/B 테스트가 요즘 채용 공고에도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거를 진행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비즈니스 분석가랑 프로덕트 분석가가 약간 그 얘기하신 것처럼 하는 역할도 다른데 어디는 이렇게도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비즈니스 분석가는 좀 더 CEO 스태프 느낌으로다가 그 C레벨 분들이랑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뽑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프로덕트 분석가의 경우에는 뭐 아예 그냥 개발팀, 뭐 이런 마케팅팀 이런 진짜 실제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부서랑 가까이 붙어가지고 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분석 내용도 다르지만 약간 협업하는 사람들의 풀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이 다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가의 전체적인 일이나 역할을 살펴봤는데 그 두 직군 다 역할은 다르지만 데이터 분석가 안에서도 역할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는 말이 한참 나오기 시작할 때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뭐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근데 이제는 좀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어쨌든 그 직군도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을 했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회사에서도 R&R이 분명해야 전문성이 쌓이기도 하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도 괜히 헷갈리잖아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뭐 또 요즘 마케팅 애널리스트를 따로 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근데 두루두루 그냥 다 해야 되는 사람은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뽑고 머신러닝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은 뭐 ML 모델러, ML 엔지니어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채용을 하시는 분들부터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 게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조직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특히나 IT 업계에서는 뭐 이렇게 조직 구성을 뭐 이렇게 목적 조직으로도 했다가 또 기능 조직으로 바꿔봤다가 또 저쪽은 뭐 뭘로 해봤다가 막 이렇게 트라이를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직을 많이 해, 퇴사를 많이 해, 아니면 사람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 이러면 또 조직 구성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냥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퉁쳐서 뽑고 나누자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막 뭐 작년에는 뭐 이렇게 비즈니스 분석가, 프로덕트 분석가 따로 뽑았다가 또 올해는 또 사정이 달라져서 그냥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 제가 이거 채용 공고를 찾아보다 봤는데 전에 저희가 에이블리의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 읽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때는 채용 공고에 데이터 분석가, 괄호하고 프로덕트 분석가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괄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역할이 달라졌는지까지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한 회사에서도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역량이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분석하는 사람들을 뭐 CEO 스태프 같은 역할로 따로 뽑기 시작했다던가 이러면 사실
프로젝트에 집중한 사람만 뽑고 싶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좀 사실 아레나를 명확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전에 여기어때 채용 공고 읽어봤을 때 여기어때 채용 공고 쓰신 그 데이터 앤 AI 센터장님도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거기는 이제 팀 안에 데이터 분석가랑 사이언티스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좀 비슷하다. 근데 뭐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아무래도 좀 바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서로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역할 많이 적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싶어 우리도 대기업처럼 막 근데 이게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기도 하겠구나 싶은데 근데 한편으로 지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뭘 준비하라고 니네가 그렇게 바뀌는 거 알겠는데 나는 준비를 해야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다.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면은 차라리 나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있어가지고 맞아. 저는 뽑는 사람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뽑는 걸까라는 생각을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취준할 때 초반에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뽑으시는 분들도 사실 잘 몰랐던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분석을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장시키는 걸 해보고 싶은데 근데 해야 이제 된다던데 그렇다던데 그거 해야 된다던데 다른 회사는 있다던데 뽑는다던데 근데 정확하게 그분이 그러니까 기존에 뽑던 그런 직군이 아니면 새로 뽑는 거면은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뽑는 사람들도 그 기준이 잘 없으니까는 그냥 어디서는 뭐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또 다른 롤의 역할도 다 이제 들어가 있고 짬뽕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도 좀 그런 거를 실무자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채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렇습니다. 뭔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역할을 잘 아는 만큼 명확하게 구분해서 채용하면 좋지만 그쵸. 이런저런 하정으로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가랑 사이언티스트 직무를 헷갈려하는 이유가 채용 공고 말고도 더 있을까요? 이제 제가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가 과정이라고 하고 ML이나 AI를 커리큘럼에 다 넣어놓는 부트캠프가 가장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천히 방향성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분야를 찍먹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엄청 나쁜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좀 명확한 목표가 있다. 보통은 이제 취업을 다들 목표로 하니까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뾰족하게 그 분야에 대한 필요한 전문 지식만 집중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ML, AI, 데이터 분석, 시각화, 통계, 블라블라 이것들을 다 짬뽕으로 배워놓으면은 데이터 분석가로 지원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지원하기에도 애매하거든요. 부트캠프를 수료하신 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부트캠프를 하면서 나는 시간만 날렸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순수하게 제 의견인데 제 생각에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부트캠프 만들면은 커리큘럼은 이제 그걸 가르쳐줄 강사가 있는 대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양산형 부트캠프들이 요즘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 상대로 어른들이 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렇게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는 제 막내 동생이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취준생인데 작년에 부트캠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과정이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어떤 공고에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부터도 헷갈려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좀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 팟캐스트 이제 편집이 끝나고 나서 막내 동생한테 들으라고 링크를 실적 줘야 될 것 같고, 네, 그 수학과와 컴공을 졸업하고 헤매고 있는 윤 마마 씨가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누나들의 조언을 뼈에 새기도록 했으면은 좋겠다. 뼈에 새길 조언은 더 밑으로 더 많이 있는데 맞아요. 제 친구도 뭐 데이터 분석 교육을 받으려고 했을 때 제가 봤는데 커리큘럼이 되게 짬뽕이더라고요. 뭔가 데이터 분석이라고는 하는데 AI도 했다가 머신러닝도 했다가 근데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는 게 맞나? 좀 이런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뭐 데이터 분석가라고 했다가 사이언티스트라고 했다가 배우면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뭐 AI까지는 뭐 교양으로 알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개발 관련된 내용도 이제 배우는 데도 있잖아요. 맞아. 그거는 조금은 그것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막 이런 걸 섞어가지고 거기에 머신러닝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배우면은... 개발자도 아닌 것이 분석가도 아닌 것이 사이언티스트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될 수 없어. 그러니까 1인 창업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그걸로 해가지고 1인 창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다행인데. 맞아.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선미님 동생분 큰 누나의 조언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든 이제 배워서 나쁜 건 사실 없죠. 맞아. 마치 뭐랄까요? 제가 클래식 책 요즘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클래식 책을 그 이것저것 찍목해가지고 여러 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곡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딱 그 정도, 그러니까 교양의 수준밖에 못 배운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배우다 보면. 맞아요. 근데 뭔가 특히나 국비교육 같은 거는 또 막 9 to 6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주 5일 9 to 6 이렇게 해서 뭐 퇴사를 하고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뭐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졸업 유예를 하고 듣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이유가 결국에 취업해서 돈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하고 뭐 꼭 사회 초년생 아니어도 직무 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이 6개월 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이렇게 사실상 날리는 그러니까 되게 얕은 지식을 이렇게 넓게 배우는데 그렇죠. 이게 그 9 to 6를 하는 동안에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우잖아요. 그럼 이걸 소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 뭐 ML부터 뭐 무슨 개발 뭐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결국 나한테 남는 게 없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한 가지로 하기에도 애매한 정도의 지식을 배웠고 ML 프로젝트를 하자니 분석 프로젝트를 하자니 개발 프로젝트를 하자니 또 애매한 수준이라서 사실 이게 좀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배우는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더 배운다고 하면 좋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뭔가 좋은 커리큘럼을 잘 짜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들이 커리큘럼을 짜줬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믿고 듣는 건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답답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뭔가 공부를 해야겠는데 이 교육 과정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데이터 분석가 과정인데 뭐 앱 개발, 뭐 프론트엔드 개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머신러닝, AI 뭐 이런 얘기 다 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채용 공고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자격 요건을 그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내가 뭘 배워야겠구나. 내가 지금 요런 자격 요건은 아직 없으니까 요걸 배워야겠구나. 뭐 SQL 아직 모르니까 배워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연인을 만나려고 해도 내가
내가 어떤 연인을 원하는지 뭐 예를 맞아. 들어 나는 똑똑한 연인을 원해. 그러면은 그 많은 연인 후보들 사이에서 똑똑한 사람과 잘해보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 나는 다정한 사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다정한 사람을 원해.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잘생긴 사람을 원해. 뭐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잘 고를 수 있듯이 결국에 교육 과정도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들이 어른들이고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일 테니까 대충 잘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나의 부모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 맞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고 책임져 줄 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준이 내 안에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제 막내 동생에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교육이랑 사업이 합쳐진 분야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기술 교육이라는 분야가. 근데 이제 좀 산업적인 게 커지다 보니까 사업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교육 자체가. 근데 우리가 보통 학원에 등록할 때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학원 등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내가 배울 게 있고 그거를 배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돈을 내고 그거를 등록을 하는 거지. 사실 뭐 인생, 나의 취업 이거를 여기서 해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과외를 해도 뭐 입시 관련해가지고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그 입시를 완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기술교육 쪽도 그런 게 되게 커지고 이제 그 포션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 뭐 이거를 내가 인생을 여기다 뭐 걸어본다. 내가 이걸로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요. 본인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서비님께서. 근데 그 기준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직 그쵸. 잘 모를 때는. 근데 그러면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것저것 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6개월짜리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한번 해볼게. 뭐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그냥 그렇게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현직자들을 이렇게 만나러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개인이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어찌됐거나 그 사람들도 이제 뭔가를 더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교육생들한테 그런 취업 연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는 혼자 개인이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누려보겠다. 내가 현직자를 거기서 많이 만나고 멘토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서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뭔지, 얻을 게 뭔지 이거를 잘 기준을 세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멘토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강사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조금 더 이 교육 과정에서 뽕을 뽑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강사들이 알려주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중간중간에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다 하면 지원도 해보시고 관련된 공고가 있으면 그래서 조금 더 이 기간을 조금 더 잘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맞아. 데이걸즈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공부했다가 개발자로 전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제가 홈페이지를 급하게 만들었었어요. 웹사이트를. 근데 그걸로 인해서 개발자로 전향하게 됐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이거 약간 데이터 분석가랑 사이언티스트 차이를 얘기한다가 오늘 메인 주제였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보트캠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면은 제가 예전에 멘토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외부에 실무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멘토링 해달라고. 그래서 멘토링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멘토링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기본은 그룹 멘토링으로 갔지만 제가 거기에 상주해 있는 시간 동안에 개인 멘토링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한 학생이 딱 한 명이었어요. 되게 많았는데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 한 명한테 멘토링을 해주고 그 학생이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에 자기 인턴 합격했다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 해준 게 별게 있진 않았고 그냥 지금 했던 거 잘 정리해서 일단 지원을 한번 해봐라. 중간에 나가는 게 제일 멋있는 거다. 맞아. 진짜 멋있어. 수료를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나가는 게 제일 멋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실무하는 사람들 멘토링 왔을 때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해보면 좋을지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뽕을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한다. 도구적으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에서 너무 공감되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 말만 들어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채용 공고에 진짜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는지 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콘텐츠 찍고 만들 때마다 매번 얘기를 하는 게 앞만 봐도 다들 직접 채용 공고에 어떤 스킬이 쓰여 있는지 분석을 안 해보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월 세미나 준비하면서 원티드에 있는 데이터 분석과 채용 공고들 모아다가 이제 어떤 스킬이 필요하다고 써 있는지 이걸 한 땀 한 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구글에 데이터리안 블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데이터리안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블로그 글 보실 수 있는데 그 페이지의 검색창에다가 채용 공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비전공자 데이터 분석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고요. 이게 제가 원티드에서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 40개를 직접 크롤링을 해가지고 어떤 스킬이 필수인지 어떤 스킬이 옵션으로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시트를 만들어 놓은 글입니다. 혹시 분석가에게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랑 같이 데이터 분석가 되려면 SQL, 파이썬, R 다 배워야 하나요? 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면 방향성 잡으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이 왜 헷갈려 하는지 얘기해봤는데요. 채용 공고에 여러 내용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떤 직무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나한테 맞는 채용 공고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분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비교적. 그래서 직무에 대한 업계 스탠다드가 별로 없다. 이 얘기를 오늘 계속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뽑는 사람들도 구분을 정확하게 뽑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하신 저희 수강생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꿀팁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채용 공고를 검색할 때 데이터 분석가라고 검색을 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라고만 검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데이터라고만 검색을 하면 데이터랑 관련된 좀 더 다양한 채용 공고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채용 공고에 올라온 이름은 다른 직무인데 결국은 분석가랑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채용 공고 없다는 소리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혹시 너무 채용 공고가 없고 나는 좀 더 다양한 직무를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채용 플랫폼에서 데이터라고만 쳐서 한번 채용 공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인터뷰하실 때 그 수강생분께서 원래 본인은 데이터 분석가 공고에 지원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자격 요건이나 주요 업무를 보니까 그냥 데이터 분석가야. 그래서 그 직무명을 데이터 분석가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좀 IT 업계는 좀 이렇게 유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이거 사실 데이터 분석가 같은데 분석가라고 이름을 붙여줘라라고 하면은 분석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다른 분은 또 엔지니어라고 되어 있는 포지션이었는데 분석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게 채용 공고를 많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프로젝트 피드백 해드리다가 그분도 데이터 분석가로 이제 취업을 계속 준비하고 계셨는데
마케팅 인턴을 뽑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직무더래요.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 왜 CRM이라고 해가지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인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고객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 분석을 했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마케팅 인턴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신기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시간이 또 다 되어가지고 데이터 편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녹화 소감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에피소드를 듣다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진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3월에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퍼널 분석이라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는 세미나를 합니다. 네이버에 데이터리안이라고 검색하고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세미나 탭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해서 10,000원이면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해외에 사시거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석해보시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세미나에서 만나면 더 반갑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세미나 연사분은 이제 글로벌 1위 알람앱인 알라미에서 오시거든요. 누적 다운로드 수 7,500만이래요. 그래서 그런 분의 인사이트를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어떻게 잘 모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분석가의 차이점이 대체 뭐가 다른 건가? 저도 취준할 때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취준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게 놀라우면서도 정보의 공유가 여전히 참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애초에 데이터리안이라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처음 시작할 때 업계 정보 공유가 너무 안 된다,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걸 좀 해소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데이터 편 내용이 그 정보 격차를 좀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정보 격차가 큰 거는 사실 실무자들이 많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녹음을 준비하면서 여러 채용 공고를 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뭐 같은 업무가 어떤 곳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또 데이터 분석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취업을 할 때도 그랬는데 이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채용 공고를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채용 공고부터 국비교육 이런 얘기들 많이 해봤는데 이런 내용들 들으시면서 두 직무의 차이점 그리고 준비할 때 알아야 되는 것들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취업 시장이 그냥 전반적으로 꼭 이 직무 아니어도 여러 가지로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차이를 좀 속 시원하게 말하고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 주셔서 재밌었고요. 아마 저 말고도 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데이터 분석 배웠을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하니까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단어 중심으로 검색하면은 항상 저 둘이 같이 나와서 조금 따로 보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부트캠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좀 막막한 분들을 위한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가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선미님 동생분 꼭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조회수 1은 제 동생이 책임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과몰입편 예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과몰입편에서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트로에서 제가 최근에 본 영화 괴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멤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는 스타일도 멤버들끼리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혼자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럿이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뭐 광고 시작하기 전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광고를 절대 안 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 과몰입 편에서는 각자 영화를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신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데이터리안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 다음 화에서 만나요.